한 달에 내 앞으로 나가는 보험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동이체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신다고요? 매달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이는 100만 원도 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돈을 10년만 내도 최소 3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주변에서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들어놓고 보험금 한 번도 청구 안 해본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는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일 수 있습니다. 개인 보험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안에서 나라에서 무료로 혜택 볼 수 있는 것들로도 충분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보험을 몇 개나 가입하셨나요? 어려울수록 보험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 불행 중 유일한 다행은 보험 하나라도 가입해 두는 것이라는 말. 보험 증권이 부적이라서 그래야 안 아프다는 이야기까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갈 일이 없어도 보험료부터 먼저 내왔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보험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부어온 보험료, 정말 그만큼 필요했던 걸까요? 오늘 내용은 완전히 보험을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미 우리가 매달 빠짐없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안에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의료비 보호 제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은 그저 병원 갈 때 조금 깎아주는 제도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큰 병이 생겼을 때 병원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여러 장치들이 이미 제도 안에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모를 불안을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복잡한 설명은 줄이고 여러분의 보험과 지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국민건강보험의 핵심 의료비 보호제도,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제일 두려운 게 병원비입니다. 언제 큰 병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병원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민영보험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암보험 하나, 실손보험 하나, 그리고 종신보험까지 적게는 2~3개에서 많게는 5개 이상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매달 나가는 보험료만 해도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의 실제 보호 범위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일부만 깎아주고 나머지는 전부 내 돈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단순한 할인 제도가 아닙니다.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국가가 대부분을 책임지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작동합니다. 이것을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자료를 보면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봤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강력한 보호막을 모르니까 또 다른 보호막을 사는데 필요 없는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호막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이름부터 어려운데요. 하지만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년 동안 병원에 낸 돈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그 이상은 국가가 돌려준다는 제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본인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인 부담금이 1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을 보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가장 낮은 1분위는 연간 89만 원입니다. 이 분위에 속한 분이 1년 동안 병원비로 150만 원을 냈다면 상한액인 89만 원을 초과한 61만 원의 90%, 즉 약 5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2, 3분위는 110만 원, 4, 5분위는 170만 원입니다. 대략 중간 소득 수준으로 볼 수 있는 6, 7분위는 320만 원입니다. 가장 높은 10분위도 826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큰 병이 걸려도 아무리 오래 병원에 다녀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라면 1년에 내는 돈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몇백만 원 수준에서 상한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제도에도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핵심 치료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혹시 모를 병원비 폭탄을 걱정하며 민영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단순한 할인 제도가 아니라 의료비 파탄을 막아주는 강력한 안전망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숫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와 가까운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성자 씨 68세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은퇴했고 지금은 국민연금과 약간의 임대소득으로 생활합니다. 소득 수준으로 보면 중위권입니다. 2024년 초에 성자 씨는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기였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병원비였습니다. 성자 씨는 10년 전 가입한 암보험이 있었습니다. 암 진단금으로 3천만 원이 나오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년이 지난 뒤 계산해 보니 상황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대장암 수술과 여러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았고 1년 동안 병원에 낸 총 본인 부담금은 약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초과된 금액의 90%를 돌려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자 씨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300만 원 되었습니다. 여기에 암 진단금 3천만 원을 받았으니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성자 씨는 말했습니다. 암보험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솔직히 국민건강보험만으로도 치료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많이 선택하면 달라지지만 표준 치료만 받는다면 이 정도 범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암보험이 무용지물이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암 진단금은 치료비뿐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의 생활비나 간병비 혹은 회복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데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병원비 자체가 집을 팔아야 할 만큼 큰 부담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바로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에 걸린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 자체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병원비의 일부를 내야 하는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암의 경우 5%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암 환자가 1,000만 원짜리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5%인 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시점부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암의 경우 등록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5년 동안 암 치료와 관련된 모든 진료에서 본인 부담금이 5%로 줄어듭니다.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도를 함께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돌려주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산정특례는 애초에 본인 부담금을 5%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면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박영호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호 씨는 2023년에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영호 씨는 국민연금 수급자로 소득 하위 구간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폐암으로 산정특례를 신청하면서 모든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5%로 줄었습니다. 1년 동안 영호 씨가 받은 치료비 총액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산정특례 덕분에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었고 여기에 본인 부담 상한제까지 적용돼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의 90%를 추가로 돌려받았습니다. 결국 영호 씨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200만 원 이하였습니다. 큰 병을 앓으면서도 이 정도 금액으로 1년간의 치료를 받은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이 단순히 할인만 해주는 게 아니라 중증질환자를 위한 특별한 안전장치를 여러 겹으로 마련해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호 씨도 민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암 진단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고 그 돈은 생활비와 간병비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보험이 있어서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솔직히 치료비 자체는 국민건강보험만으로도 해결이 됐어요. 오히려 놀란 건 제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산정특례 제도는 암뿐만 아니라 희귀난치 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중증질환이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모릅니다. 그저 막연하게 큰 병에 걸리면 큰 돈이 든다고만 생각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와 산정특례 제도로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름 그대로 의료비가 재난 수준으로 가계에 부담이 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비가 가계 소득 대비 과도하게 큰 경우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부터 기준이 15%에서 10%로 완화됐습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에서 100%는 60%, 100에서 200%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 원이며 입원과 외래 진료일수를 합쳐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원이 본인 부담 상한제와 별개라는 점입니다. 즉, 상한제로 돌려받은 돈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남 광주에 사는 64세 최순자 씨의 사례입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해 생활합니다. 2024년 순자 씨는 담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이후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해 본인 부담률은 5%로 낮아졌고 본인 부담 상한제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순자 씨에게는 부담이 컸습니다. 다행히 순자 씨는 사회복지사의 안내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심사 결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경우는 저소득층이라 지원 폭이 컸지만 중산층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높아도 의료비가 소득 대비 과도하게 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더라도 200%까지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실제로 병원 사회복지실에서 안내를 받거나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산정특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까지 여러 겹이 안전망이 중첩되어 작동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비급여는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요? 그게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도 산정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급여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비급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감당 불가능한 수준인지를 말입니다. 비급여의 대표적인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급병 진료입니다. 일반적으로 4인실이나 2인실을 쓰면 추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인실을 선택하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선택 진료비, 즉 특진료입니다. 특정 의사를 지정해서 진료받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선택입니다. 간병비도 비급여입니다.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면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중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게 일부 항암제나 특수 치료 재료입니다.
표준 치료로 효과가 없을 때 의사가 권하는 비급여 항암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최근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계속 급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효과가 입증된 약들은 빠르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만 해도 수십 종의 항암제가 급여로 전환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이명자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명자 씨는 2023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표준 항암제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의사는 표적 항암제를 권했는데 다행히 그 약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었습니다. 만약 그 약이 비급여였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급여로 적용되면서 산정 특례까지 받아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명자 씨는 말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약은 비급여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치료받을 때는 이미 급여가 됐더라고요. 저한테 주변에서 운이 좋았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운이 아니라 점점 제도가 좋아진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결론적으로 비급여는 분명 부담입니다. 하지만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필수적인 치료는 대부분 급여로 전환되고 있고 나머지는 상당 부분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민영보험은 필요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으면 국민건강보험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민영보험에 돈을 쓸 이유가 있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민영보험을 무조건 불필요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다만 그 역할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보험이 도움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민영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를 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진단금입니다.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증질환 진단을 받으면 목돈을 지급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돈은 치료비로만 쓰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기간 동안의 생활비, 간병비 혹은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이 끊기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되더라도 생활비는 별개니까요. 다음은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 부담 상한제로 돌려받는 금액과 중복 보장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의 실질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주로 경증 질환이나 잦은 외래 진료, 그리고 비급여 항목을 커버하는 데 있습니다. 감기로 병원에 몇 번 가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질환의 경우 실손보험의 효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산정특례와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정민수 씨 69세입니다. 민수 씨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약 25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민수 씨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고 수술 후 경과가 좋았습니다. 보험에서 진단금으로 총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산정특례와 본인 부담 상한제 덕분에 크게 줄었고 실손보험에서도 일부를 보장받았습니다. 민수 씨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험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낸 보험료가 상당했습니다.
받은 보험금과 비교해 보니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돈을 저축했다면 어땠을까? 이자까지 붙어 더 많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결과론입니다. 만약 더 심각한 병에 걸렸다면 상황이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민영보험이 모든 경우에 경제적으로 이득인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민영보험의 역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단금 상품은 소득 공백이나 생활비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경증 질환이나 비급여 항목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질환의 치료비 자체는 국민건강보험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내용이 중요합니다. 메모하거나 놓쳤던 부분을 체크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바로 내가 가입한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기준으로 민영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가입한 보험 증권을 모두 꺼내보세요. 암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 질병보험 등등. 그리고 각 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특히 중복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금이 여러 개 있다면 그게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진단금 3천만 원과 5천만 원의 차이가 내 생활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차이를 위해 매달 더 내는 보험료가 합리적인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통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장이 안 되니까요. 세 번째 확인할 건 보장 금액과 실제 필요 금액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질환의 치료비는 산정 특례와 본인 부담 상한제로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따라서 암 진단금이 꼭 고액일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액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비쌉니다. 매달 상당한 금액을 낸다면 수십 년이면 큰 돈이 됩니다.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자와 수익을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확률입니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걸렸을 때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걸린다 해도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문제는 생활비와 간병비, 그리고 소득 공백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고민할 때는 치료비보다는 생활비 보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진단금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꼭 수천만 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활 수준과 저축 규모를 고려해서 정하면 됩니다. 인천에 사는 62세 한미경 씨의 결정을 보겠습니다. 미경 씨는 암보험 여러 개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보험료로 상당한 금액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내용을 알고 나서 보험을 재검토했습니다. 미경 씨는 진단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정리하고 적정 수준만 남겼습니다. 보험료가 크게 줄었습니다. 절감된 돈은 적금에 넣기로 했습니다. 미경 씨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병에 안 걸리면 저축한 돈이 내 돈으로 남습니다. 걸려도 진단금이 있고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됩니다.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답은 아닙니다. 경제 상황도 다르고 불안의 정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험을 과도하게 가입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큰 병에 걸리면 어쩌나, 병원비를 감당 못하면 어쩌나, 이런 불안이 우리를 보험으로 내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정보 부족에서 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강력한 제도인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불안한 겁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다는 것, 산정 특례가 있다는 것, 재난적 의료비 지원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불안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완전히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혹시 모를 상황,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 즉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생각보다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변을 보면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지금만큼 제도가 촘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급여를 많이 선택한 경우입니다. 특시를 쓰고 특진을 받고 간병인을 쓰고 비급여 약을 쓰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셋째,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내 보험을 재점검하는 것. 이게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오영순 씨의 경험담입니다. 영순 씨는 평생 보험을 많이 든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보험만큼은 여러 개 들어놨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고 병원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 중 상당수가 중복이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을. 영순 씨는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진단금 상품 하나와 실손보험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매달 상당히 나가던 보험료가 크게 줄었습니다. 절감된 돈은 저축으로 돌렸습니다. 영순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든든한 제도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한 보험만 남겼으니 헛된 지출도 줄었고요. 불안은 정보 부족에서 옵니다. 정보를 얻으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런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의 강력한 보장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산정 특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촘촘한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영보험은 완전히 필요 없는 걸까요? 모든 보험을 정리하고 국민건강보험만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영보험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다면
진단금 상품이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진단금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혹은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도 치료비는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안심하되 방심하지 않는 것. 국민건강보험이 든든하다는 걸 알되 그래도 기본적인 대비는 해두는 것. 그리고 그 대비가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보험이 좋아도 아무리 제도가 촘촘해도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금연, 절주. 이런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어떤 보험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신동철 씨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담배는 40대에 끊었고 술도 가끔 한 잔 정도만 합니다.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70대인 지금도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합니다. 보험은 최소한만 유지했습니다. 동철 씨는 말합니다. 보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보험료로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국민건강보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산정 특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줄어들면 보험에 대해서도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말만 듣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보험 점검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보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에 숨겨진 보호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고 계셨던 부분,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바로 챙겨보세요. 주변의 가족, 친구분들께도 오늘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알고 모르고는 노후를 살아가는데 큰 차이가 납니다. 시니어 정보 시대는 시니어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